회사가 4월 1일에 1년분 임대료를 전액 임대료 수익으로 처리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저기 1번. 그다음에 2번. 12월 30일 렌즈 요거죠. 임대료 받은 지 9개월 지났어요. 알았죠? 그러면 9개월은 제때 받은 임대료죠, 여러분들? 임대료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나는 여기 임대료로 12개월을 다 잡아버렸단 말이에요. 맞죠? 근데 올해 연도발 입장에서 임대료는 9개월이어야죠,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12개월을 임대료로 여기가 12개월 처리한 거잖아요. 맞죠? 12개월 임대료로 잡았는데 올해 연도말 입장에서는 9개월 임대료가 돼야 되니까, 그죠? 임대료가 3개월이 줄어야 돼요, 여러분들. 되셨어요? 자, 그리고 회사가 1년분을 먼저 내면서 선수 수익으로 처리한 적은 없어요. 맞죠? 문제에서 선수 수익 처리했다라고 언급이 없죠. 근데 올해 연도발 입장에서는 나머지 3개월 있죠. 나머지 3개월은 먼저 받은 임대료잖아요. 내년도 3개월치는 선수 수익이 돼요. 올해 연도발 입장에서 선수 수익이 3개월. 그죠? 근데 전년도 4월 1일 날 선수 수익 처리한 적이 없으니까 선수 수익을 3개월 늘려야 되겠죠, 여러분. 그죠? 네, 그 문제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차변으로 임대료 12개월 잡았던 거 9개월만 돼야 되니까 3개월 취소. 그죠? 그리고 선수 수익 안 잡았던 거 올해 연도발 입장에서 3개월은 선수 수익 돼야 되니까 3개월 늘려주시는 거고. 되셨죠? 거기서는 안 거셔도 되고, 거셔도 되고. 너무 잘 나와요, 여러분들. 나중에 세무이국 가시면 2문제도 나오는 문제, 결산이 5문제 나오거든요. 위쪽 가시면, 세무이국 가시면 잘 알아두셔야 돼요. 너무 중요해요. 자, 얘 50페이지예요. 50페이지. 동그라미 12번. 자, 동그라미 13번도 별표고요. 자, 동그라미 13번도 별표고. 시간은 3분만 드릴게요.
예시 한번 볼게요. 자, 이건 뭐냐면 원래는 여러분 장기 차입금이었다가 내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올해 연도 말 입장에서 만기가 6개월밖에 안 남았죠. 그죠? 그럼 얘는 원래 장기 차입금이라는 장기 부채였죠, 여러분들. 그죠? 장기 부채였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유동 부채가 된 거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죠? 이때 쓰는 계정 과목이 여러분들 유동성 장기 부채라는 계정 과목이었을 거예요. 기억나세요? 괜찮아요. 지금 기억나시면 되지. 그래서 원래 그러니까 단기 차입금은 안 돼요. 단기 차입금은 처음부터 내가 돈 빌렸을 때 만기가 일단 이해해야 돼요. 얘는 처음에는 장기 부채였죠. 장기 부채. 장기 부채였다가 시간이 지나서 1년 내에 만기가 도래했다라고 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자, 13번은 잘래요. 여기. 차변에 장기 차입금 잡아 빼는 거죠. 왜냐면 저희가 더 이상 장기 차입금은 아니거든요. 만기가 이제 6개월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죠? 얘는 장기 부채였었다가 시간이 지나서 유동 부채가 된 거니까 이건 말문제도 조심하셔야 돼요. 가끔씩 유동성 장기 부채, 장기 비유동 부채라고 장난 많으시거든요. 비유동 부채 아니에요. 얘는 유동부 최종적으로 유동 부채, 유동 부채. 둘 다 채무니까 거래처는 꼭 걸어주셔야 돼요. 그렇죠? 교재 50페이지에 50페이지. 좀 이따가 그 계정 과목에도 외치실게요. 계정 과목 목줄이 안 쳐져 있을 거예요. 교재가. 교재는 50페이지에 있습니다. 유동성 장기 부채 보시면 진짜 잘 나와요. 이렇게 해주시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5번입니다. 자, 15번부터는 여러분들 자동 결산입니다. 딱 봐도 기말 재고 자산 문제잖아요. 15번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해보세요, 여러분들. 나중에 페이지 눌러드릴게요. 15번. 재고 자산이 좀 늘었죠. 제조기업이니까 그럼 상품이 없어요. 일반적으로. 상품이 없는 거예요. 제조기업의 실기라고 하기 때문에 세모라가 회계를하면 가끔씩 나올 때도 있긴 합니다. 상품.
보시기에 여러분 이거는 시간 오래 걸리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하시는 거냐? 자, 우리가 기말에 재고자산 문제가 나오면 이건 자동결산이에요, 여러분들. 맞죠?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우리 자동결산이라는 게 이쪽 들어가는 거잖아요. 여기 결산자료며, 그죠? 여기 들어가셔서 날짜를 1월부터 12월로 고정을 시키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들? 기말 원재료 있죠? 이거 여기 얼마라고 돼 있어요? 문제. 기말 원재료 600만 원이나 돼 있죠, 여러분들? 여기다가 600. 맞죠? 기말 상품도 이렇게 썼을 거예요, 여러분들. 단지 재고자산이 늘은 거예요. 그 다음에 좀 이렇게 내려가시면 아마 여기에 기말 제공품 있을 겁니다. 그렇죠? 얼마라고 되는 900만 원이라고 있죠, 여러분. 900. 그 다음에 기말 제품 문제에서 1000만 원이라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1000만 원. 네, 이거 치면. 그래서 감사합니다 문제여야 돼요, 여러분들. 사실 이거 시간 너무 오래 걸리시면 진짜 안 됩니다. 30초 만에. 여기는 회계급 시간이 부족한 곳이거든요. 자동 결산은 시간 버셔야 돼요. 여기서 오래 걸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꼭 외우십시오. 자, 286페이지입니다. 교재. 책이 좀 바뀌어가지고 확인 좀 해줄게요. 280. 맞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자동결산 입력하는 위치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거기 위치 보시는 거지 금액 보시는 게 아니에요. 286페이지에다 참고하시고, 자, 그 다음에 16번. 자, 16번 시간 3분 드릴게요. 아시죠? 요거 하도 풀어가지고 아마 이거 식은 좀 엎길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넘어갈게요. 다 잘하셨어요. 그죠? 쉽죠? 이런 문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 자동계산 거기 있고. 자, 286페이지입니다. 16번. 286. 자, 그 다음에 17번. 자, 17번도 시간 3분.
됐습니다. 잘하셨어요. 자, 일단은 감가상각비인데 우리가 회계 2급에서도 감가상각비는 여러분들 자동자산, 물론 수동자산도 되고 자동자산 할 때 본사하고 공장 구분 잘 하셔야죠. 그죠? 그럼 일단 건물하고 비품이 본사, 기계장치는 공장. 그죠? 입력하실 때 여기 위쪽에 여기 감가상각비라고 있어요. 그죠? 여기. 근데 여기는 500번대니까 여기는 공장이 되겠죠, 여러분들. 우리가 공장은 입력할 때 기계장치였잖아요. 얘밖에 없었죠,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기계장치에서 네, 370만 원. 이렇게 하시는 거고. 그죠? 그다음에 여기 아래쪽에 또 800번대 감가상각비가 있어요. 여기는 본사가 되겠죠, 여러분들. 네, 본사는 건물하고 비품이었을 겁니다. 그죠? 건물에 850. 자, 그리고 비품이 120. 200번대.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죠? 자, 됐어요. 자, 이제는 여러분들 그 나머지 이제 끝났고, 이게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한 게 회계 2급하고 중복되는 회계 1급입니다. 그래서 많이 중복되죠, 실제로? 맞죠? 나머지는 회계 1급에서만 추가가 되는 내용입니다. 맞죠? 자, 해볼게요. 일단은 첫째 시간은 많이 지루합니다. 뭐냐면 이제 나오는 게 얘가 가끔씩 나와요. 보시면 네, 이런 걸 내요. 이게 좀 지루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지루 많이. 자, 보시면 많이 지루합니다. 자, 우리가 재무제표의 기본 과정이라고 해가지고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들 재무제표라는 게 우리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목적이 유용한 정보의 제공이잖아요. 맞죠? 그랬을 때 그 재무제표를 회사가 만들 때 어떠한 전제를 깔고 만드냐라는 거예요. 자, 뭐냐면 계속 기업의 가정. 말 그대로 여러분들 기업은 언젠가는 망하지만 우리가 장기간 존재하죠. 코카콜라 같은 경우에는 200년도 넘게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우리 회사는 계속 존재할 거야. 맞죠? 장기간 존재할 거야 라는 전제를 깐다라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계속 기업의 가정. 우리가 기업을 마감하는 걸 여러분 청산한다라고 그러죠. 청산? 문 닫는 걸. 그래서 청산의 의도는 없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끔씩 시험에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이 계속 기업의 가정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걸 물어봐요. 뭐냐? 일단 감가상각을 하는 이론적 근거가 됩니다. 우리 감가상각할 때 내용 연수가 필요했었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몇십 년 동안 사용할 것 같다. 그럼 기업은 장기간 존속하니까 그런 말 쓸 수가 있는 거죠. 맞죠? 그래서 감가상각을 하는 이론적 근거가 되는 가정이라고 하면 얘를 답하시는 거고요. 또는 우리가 코카콜라는 계속 존재할 거니까 몇 년, 200, 100년 전에 샀던 가격도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취득 원가. 가끔씩 취득 원가가 여러분들 역사적 원가라고 불러요. 과거에 샀었던 금액이기 때문에 역사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기간별 보고의 과정은 이미 했죠, 여러분들. 우리가 실제로 기업은 계속 존재하지만 그 기업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간을 우리가 임의적으로 쪼갠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성과라는 게 그 기업의 이익이죠. 이익은 수익 빼기 비용이기 때문에 기간별 보고의 과정은 다 수익과 비용에 대한 논리예요. 전부 다. 그렇죠? 그래서 임으로 자른다라는 성과 평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럼 우리가 수익과 비용에 대한 논리로 나오는 게 발생주의. 그렇죠, 여러분? 발생주의. 그 다음에 우리가 수익하고 비용은 이월이 되지 않는다. 이미 했었던 거고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주로 수익과 비용에 대한 가정을 물어보면 기간별 보고의 가정 답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맞죠? 자, 그 다음에 기업 실체 가정은 말 그대로는 법인의 인자가 사람 인자거든요. 법인이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실제로 사람이 아니죠. 감정도 없고 움직임도 없어요. 맞죠?
그럼에도 걔한테 하나 인격을 부여해 주는 거죠. 맞죠? 그래서 우리가 뭐 현대하고 삼성이 뭐 합병했다 뭐 이런 말 쓰지 여러분들. 맞죠? 현대차의 어떤 이사하고 뭐 삼성전자 어떤 이사가 합병했다 이런 편 안 쓰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거긴 사람들이 가서 합병 계약을 맺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 주주와 경영자와는 또 다른 하나의 실체를 인정을 해주는 거. 자, 그걸 기업 실체의 가정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한번 어떤 게 출제한 적이 있냐면 발생주의의 가정이라고 장난친 적이 있어요. 발생주의는 가정이 아닙니다. 수익 비용의 원칙이잖아요. 근데 발생주의가 무슨 가정입니까? 아셨죠? 주의하시고 사지선다로 가끔 내요. 아주 가끔 잘 출제하진 않습니다만 다음 중 재무제표의 기본 가정이 아닌 것을 이렇게 장난치거든요. 그래서 대비하시고 넘어갈게요. 이거는 아마 회계 이럴 때안 배우시던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얘도 은근 냅니다. 얘는 이제 실제로 기출문제 풀어볼 거예요. 자,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 뭐냐면 회계정보가 유용하기 위해서는 갖추어야 될 특성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회계정보 이용자인 주주하고 채권자의 목적에 적합하게 보고해야 된다. 목적 적합성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신뢰성.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 걸 잘 내요. 목적 적합하거나 신뢰가 가야 된다. 근데 이 둘은 여러분들 우리가 상충 관계다라고 봅니다. 상충이 뭘까요, 여러분들? 서로 충돌한다는 뜻이죠. 서로 충돌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둘은 서로 간에 존재할 수가 없어 같이. 어느 하나가 올라가면 어느 하나는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시가 정보는 우리한테 목적 적합하죠. 맞죠? 시가라는 게 목적 적합하죠, 여러분들 우리한테. 내가 그 집을 살려고 하면 시가 정보가 목적 적합하죠. 이해되시겠어요? 하지만 신뢰는 떨어져요. 왜냐면 시가는 주관이 많이 개입이 돼요. 그죠? 거기에 시가라는 주관이 많이 개입이 돼요. 그냥 어떤 도시의 특성에 따라서. 맞죠? 그래서 예전에 샀었던 금액은 우리가 신뢰가 가죠. 예전에 샀었던 금액은 신뢰가 가는 거지만 시가는 신뢰가 안 가는, 엄밀히 얘기하면 안 가요. 주관이 들어간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런 거. 그 다음에 우리가 만약에 삼성전자에 실제로 여러분들 우리가 그 상장 회사는 실제로 회사의 영업 이익을 4번 보고해야 돼. 4번. 분기별로 보고하고 분기별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이렇게 보고합니다. 아시죠? 그래서 내가 삼성전자의 2분기의 자료가 필요해요. 또 2분기의 자료는 목적 적합합니다. 맞죠? 근데 2분기에 잘 됐다고 1년치가 잘 된다는 문장은 없어요. 더 신뢰가 떨어져요. 2분기의 자료. 맞죠? 상대적으로 신뢰성이 떨어져. 2분기에 잘 된다고 여러분들 우리가 전체적으로 1년 동안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맞죠? 하여튼 목적 내가 2분기에 자료가 필요하면 2분기가 목적 적합하단 말이에요. 이거 그래. 그래서 얘네들은 상충 관계이기 때문에 이 둘을 함께 높이는 방법은 없어요. 아셨죠? 시험에 가장 장난치는 게 이 상호 간의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을 함께 높이는 방안을 고려해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아셨죠? 너무 아름다운 말이지만 틀려요. 둘은 존재 양립을 할 수가 없어요. 아시죠? 자, 그럼 이제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의 원칙이 딱 3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지선다 잘 됩니다. 보시면 해보죠. 자, 일단은 신뢰성이 가장 좀 이해하기 쉽거든요. 해보죠. 자, 일단은 표현의 충실성. 이게 뭐냐면은요. 여러분 실제로 어떤 회사의 사업 보고서를 보면 성수기하고 비수기 다 알려줘요. 아시죠? 왜냐면 성수기만 알려주고 비수기는 안 알려줘봐요. 맞죠? 그 회사에 뭔가가 여러분들 우리가 신뢰가 안 가겠죠. 맞죠? 다 좋은 것만 알려줘요. 좋지 않은 건 하나도 안 알려주는 겁니다. 신뢰가 안 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고서 보면 뭐 어떤 원자재 가격이 뛰면 우리 회사 이익이 떨어졌습니다. 이런 거 다 보고해요. 아시죠? 이런 것들 보고하고 무슨 말인지 되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표현을 충실하게 한다는 거 가급적이면 있는 정보를 다 보여줘라 그 뜻이에요. 그래서 그래야지만 신뢰가 가는 거죠. 네? 그 다음에 검증 가능성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이거예요. 여기 말 되게 어려운데 그냥 일상생활을 설명드릴게요. 백종원 분이 유명해지신 게 TV 촬영하신 것도 있지만 그 레시피 때문에 유명 많이 하셨죠. 백종원 레시피라고 해가지고 지금도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이 많잖아요.
맞죠? 그 레시피가 인기가 있었던 게 저같이 요리를 아예 못하는 사람도요. 백종원 레시피대로 따라하면 아예 먹지 못한 음식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래도 조금은 먹을 만한 음식을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인기가 되게 많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분명히 백종원 레시피에 대해서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이 다 취향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백종원 레시피대로 했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괜찮대요. 음식을 만들 수 있더라. 맞죠? 그러면 백종원 레시피는 신뢰가 가는 거죠. 맞죠? 그거예요. 신뢰가 검증 가서 이거예요. 동일한 경제적 사건, 백종원 레시피에 대해서 동일한 측정 방법, 백종원 레시피대로 했더니 유사한별로 음식을 만들 수 있더라. 하면 신뢰가 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진짜 점수를 받는지. 그래서 참 어렵게 표현하고 있어. 그걸 검증하는 승이라고 불러요. 아셨죠? 외워주시고. 그 다음에 중립성은 뭔지 아시죠? 중립. 맞죠?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신뢰가 하나도 안 가요. 맞죠? 어느 한쪽, 특히 좌나 우측, 특히 정치적으로 그거죠. 그죠? 제가 식당 같은 데 가면 할아버지들 싸우고 계시잖아요. 한 세 분 모이시면 정치 얘기하시다가 한 분은 중립이고 조율, 두 분이 막 싸워. 맞죠? 시끄러워 죽겠는 거. 밥 먹고 있는데 뭐라고 할 수가 없고 어르신들이니까. 그죠?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가 중립성. 맞죠? 자, 근데 주의하실 게 뭐냐면 중요성하고 중립성은 다른 말이에요. 우리가 이미 했었죠. 회사 입장에서 소모품을 샀었을 때 중요하다, 좀 금액이 크다 일반적으로. 그러면 자산 처리야. 중요하지 않다라고 그냥 비용 떨어버리죠,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중립성이 중요성이 아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자, 그다음에 목적적 합성. 이건 뭐냐면 내가 어떤 회사에 그 보고서를 봤을 때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야 목적 적합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어떤 회사에 2분기의 보고서를 본 거예요. 2분기의 보고서. 아시죠? 2분기의 보고서를 봤는데 2분기의 보고서가 영업이익이 많이 난 거예요. 내시겠어요? 이익이 많이 났어. 그래서 내가 그걸 토대로 이 회사는 3분기에도 이익이 많이 나겠지? 한 거예요. 3분기에도 이익이 많이 나겠지? 아시죠? 또는 뭐 4분기에도 이익이 많이 나겠지?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보고서 같은 게 미래에 예측을 하는데 그 사업을 예측하는 도움이 돼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피드백 가치는 뭐냐면 내가 이제 예측을 했던 게 깨어진 거예요. 깨어질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2분기에도 잘 됐는데 3분기에도 잘 되겠지? 라고 했는데 안 됐어요. 왜 그러냐 보니까 수출은 잘 됐는데 오히려 유가 같은 게 올라가지고 원자재 가격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오히려 적자가 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내가 만약에 예측을 했겠대요. 수출이 잘 되면 일반적으로 흑자가 날 것이다.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알고 봤더니 원자재 가격이 너무 올라가지고 오히려 수출은 많았는데 적자가 난 거예요. 그 회사는. 알죠? 그럼 나 예측이 이어진 거죠. 이게 무조건 수출을 많이 한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라 원자재 가격에 따라 가지고 달라질 수가 있구나. 맞죠? 이렇게 뭔가 피드백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적합하다 이용자들한테. 그다음 적시성은 말 그대로죠. 이용자가 필요할 때 보고해야 목적 적합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되게 그냥 도덕적으로 국어적으로 하는 거 도덕적으로 그냥.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들 회계는 좀 안 맞죠. 근데 시험에 나와요. 자, 어떻게 나오는지는 좀 여러분들 좀 보실게요. 94회 4번? 94회 4번. 여기 있군요, 여러분들. 어디냐면 389페이지. 389. 389페이지. 389페이지 4번입니다. 4번. 여러분들 한번 다 골라보실래요? 389페이지 4번. 이제 389. 목적 적합성이 아닌 거. 자, 1번이죠, 여러분들?
충실성, 신뢰성의 목적이 신뢰성의 한 원칙이죠. 되셨어요? 또 하나 있는데 어디냐면 여기 있구나. 여기 96회 1번. 여기 349 페이지. 이게 특별 회차랑 일반 회차가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349 페이지 1번입니다, 1번. 뭘까요? 349 페이지 1번. 뭘까요? 좀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여야 한다니까 신뢰성에 대한 거 물어본 거잖아요, 여러분들. 아닌 게 뭐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비교 가능성 여러분들. 맞죠? 중립성, 검증 가능성, 교육 충실성이 신뢰성이에요. 여기 세 가지. 그렇죠? 시험에 내니까 꼭 외워주세요. 여러분들 이거는. 자, 됐어요. 이거는 이미 했던 거고. 했던 거. 자, 이제는 차이 나는 게 뭐냐면 얘입니다. 예수금만 배우셨죠? 그죠? 이제 선납세금이라는 거 요거도 잘 됩니다. 선납세금. 예수금하고 반대 입장이에요. 예수금의 반대. 아시죠? 해볼게요. 저번에 회계 이급됐던 사례 그대로입니다. 보시면 자, 은행에서 갑한테 이자를 100원을 준대요. 100원 준대요. 자, 그러면 은행은 이자 비용이죠. 맞죠? 그리고 갑은 이자 수익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세금이라는 거 본래 벌어들인 자가 내야 되잖아요. 맞죠? 벌어들인 자는 갑이죠. 갑이니까 갑이 세금을 원래 10%라고 가져가면 10원을 내는 게 맞아요. 근데 얘가 100% 낸다는 보장이 없다라고 했었죠, 여러분들. 맞죠? 왜냐면 너무 많아가지고 세무서가 감당하기 너무 힘들어요. 또는 갑과 같은 사람들은 내가 왜 세금을 내야 되는데, 내가 벌어들였는데 국가 너희들 왜 뺏어가니?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는 어떻게 해요, 근데 은행이 갑한테 얼마만 줘요? 그렇죠. 이자는 95만 주고 나머지 10원은 자기가 보관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다음 달 10일날 10일까지 10원을 내는 거고요. 맞죠? 그랬을 때 우리가 저번 회계 이급 때는 은행의 회계 처리만 배웠어요. 맞죠? 이제는 어떤 회계 처리냐면 갑의 회계 처리를 할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자, 눈으로 보이는 건 은행이 세무서에 세금 낸 거거든요. 눈에 보이기는. 그럼 이건 은행이 세금 낸 거예요? 갑이 낸 거예요? 경제적 부담은 갑이 했어요? 은행이 했어요? 갑이 한 거예요. 은행이 한 게 아니에요. 뭐냐면 은행은 갑한테 세금을 뜯어서 낸 거예요. 대리해서 낸 대리해서. 되시겠어요? 마치 여러분 이게 회사고 이게 여러분들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월급 100원 받으셔야 되는데 90원만 받으시고 나머지 10원 뜯긴 거 회사가 낸 거예요. 그럼 그 회사가 낸 겁니까 세금? 아닙니다. 여러분도 10원 내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은행이 낸 것처럼 보이지만 지급자는 뜯어서 대리해서 납부했어요.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은 여러분들이 하신 건 갑이 한 겁니다. 10원의 세금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항상 실질이 중요하다라고 했었죠. 그죠? 자, 그리고 왜 선납세금이 자산이냐? 선납세금이 뭐냐면 세금을 먼저 납부했다는 뜻이에요. 선납. 세금을 먼저 납부하다라는 뜻입니다. 세금을 먼저 납부하면 그만큼의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어져요. 권리죠. 의무가 없어진다는 권리잖아요. 그래서 선납세금이 자산인 거예요. 먼저 납부한 세금만큼 나중에 안 내도 되잖아요. 그것만큼. 안 내도 되는 것도 권리죠, 권리.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갑이 어떻게 처리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행을 배우셔서 잘 하세요. 갑의 회계 처리예요. 그럼 갑은 이자 수익이 얼마죠?
네모이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항상 우리는 주주들을 한테 보고해줘야 돼요. 주주들은 정확한 수익과 정확한 비용을 요구해요. 맞죠? 실제로는 답은 90원 받았지만 원래 수익은 총 100원이었어요. 90만 쳐야 돼 항상. 그래서 대변에 이자 수익 100원. 맞죠? 요날하고 요날 달라요. 요날이 3월 오늘 4일이라면 얘는 4월 10일이에요. 알죠? 요날 어떻게 할까요? 요날 아닙니다. 요날 아니에요. 자, 그리고 현금 90원 받았죠. 현금으로 90원 받았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되셨죠? 그러면 계정가 뭐냐? 그럼 갑 입장에서는 우리가 비용으로 볼 수 있죠. 세금 낸 거니까. 갑이 세금 낸 거잖아요. 비용으로 처리해, 현실에서는. 실제 업무에서 세금과 분포하면 돼요. 내가 낸 세금이니까. 내가 냈죠. 내가. 되셨어요? 근데 시험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갑의 원천징수 당한 거죠. 원천징수 당한 거잖아요. 당한 거. 원천징수 세액은 자산으로 처리하세요. 이렇게 줘요. 무조건. 우리 시험. 그러면 갑 입장에서는 다음 달 10일까지 내야 될 세금을 3월 6일 날 먼저 낸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자산으로 처리하라라는 건 상납세금 처리하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되셨죠? 은행국계 바로 띄울게요. 이거 좀 은행국계 예수금 배우셔가지고 알죠? 제 3자가 내야 될 걸 보관하고 있는 거니까 예수금. 그죠? 아마 여러분들이 은행국계 익숙하실 거예요. 되시겠어요? 자, 그럼 분계 해볼게 같이. 이것도 기출 문제가 좀 있어요. 어디 있냐면 90 특별 97에 제가 페이지 설명드릴게요. 346페이지입니다. 346페이지. 교재 346페이지. 어차피 우리 그 실기 유인물에 있으니까 저랑 같이 풀게요. 자, 346페이지의 4번입니다. 4번. 이제 2번 유형의 4번. 자, 읽어볼게요. 자,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자 수익 120만 원이 발생하였다. 내가 이제 소득이 있는 거죠. 원래 120만 원이. 자, 원천징수 세액을 제외한. 왜냐면 내가 이제 이자 소득이 있으면 은행이 떼고 지급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원천징수 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당사는 우리 회사죠. 당사의 보통예금 통장에 입금되었다. 원천징수 세액은 184,800원이고 자산으로 처리한다. 그러면 얘는 딱 봐도 뭐죠, 여러분들? 내가 원래 은행으로부터 120만 원의 이자를 받았었어야 되는데 해석하면 근데 내가 소득자이다 보니까 세금을 184,800원 떼이고 나머지가 보통예금 통장에 꽂혔다는 뜻이잖아요. 해석하면. 근데 문제에서 자산 처리하라라고 돼 있죠. 그럼 내 입장에서는 다음 달 10일까지는 은행이 내는 거지만 이거는 경제적 부담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행은 대리해서 뜯어서 납부만 하는 거고요. 이해되세요? 그 말은 선납세금 처리하는 얘기예요. 아시죠? 근데 이제 여러분이 선납세금을 배우시면 이제 예수금하고 엄청나게 헷갈립니다. 실제로 그래요. 제가 이제 회계일급 실기하다 보면은 선납세금하고 예수금을 진짜 엄청나게 헷갈려야 돼요. 그럴 때 외우시는 방법은 뭐냐? 원래 이렇게 하시면 안 되긴 하지만 내가 예수금으로 처리하냐 선납세금으로 처리하냐 헷갈립니다. 문제에서 원천징수 세액은 자산으로 처리한다. 예수금 부채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선납세금 하시면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거는 여러분들 최종적이어야 됩니다. 난 이걸로 외울 거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원래 이해가 되고 하시는 겁니다, 원래는. 근데 그게 선납세금하고 예수금이 전에 안 된다. 안 됐을 때 최후의 방법이에요. 아셨죠? 최후의 방법이어야 되는데 이걸 실제로 이제 외우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시면 안 돼요, 원래는. 아셨죠? 왜냐면 회계 쪽은 여러분 이해하고 암기해요. 알죠? 이해를 안 한 상태에서 암기하면 진짜 바로 까먹어요. 알죠? 자, 그럼 회계 처리 해볼게요. 회계 처리. 좀 이따가 할 실기에도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면
자, 대변의 이자 수익이죠? 얼마 적어요, 얼마? 120 적어야죠. 총 나의 이자 수익은 120이었어요. 맞죠? 네, 문제에서 원천징수세액은 자산으로 처리한다 라고 돼 있죠, 여러분들. 자산으로 처리한다는 자산을 늘려라 그 뜻이잖아요. 처리가 증가니까. 계정법이 뭐예요? 계정법. 맞죠? 선납세금이 외워주셔야 돼요. 그렇죠? 선납세금. 84,800원. 나머지가 보통예금이 늘겠죠. 그렇죠? 나중에 보통예금 거시면 컴퓨터가 알아서 금액 끊어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실기하실 때에는 금액 언급 없는 걸 맨 마지막에 하시는 게 좋아요. 아시죠? 이게 회계일도 시간 진짜 부족하기 때문에 나중에 실제로 하시면 부족 심합니다. 진짜 회계일도 1급 들어간 애들 좀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해요. 됐죠? 이렇게. 자, 아직 남았어요. 자, 이제는 뭐냐면 여기 보시면 자, 두 번째는 별로 중요성은 떨어져요. 근데 잊을만 하면 냅니다. 가끔 냅니다. 1번은 지금 방금 했던 원천징수는 잘 내요, 시험에. 중간연합세액이라고 중간연합 뭔지 아셔야 되니까. 자, 해석해볼게요. 중간연합. 교재 찾으시는 거구나. 교재는 엄밀히 얘기하면 34페이지예요. 얘는 34페이지입니다. 얘는 34페이지. 그럼 중간연합이 뭐냐면 혹시 여러분들 나중에 우리 세법 배우시잖아요. 세법 배우실 때 우리가 그 세금을 부과하는 기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소득세 다음 연도에 내시죠. 맞죠? 우리가 2021년도에 소득세 언제 내요? 그렇죠. 올해 연도 5월달에 낸단 말이에요. 그 말은 올해 연도의 세금을 내년도에 냅니다. 아시죠? 그럼 우리가 세금을 부과하는 기간을 과세기간이라고 부르거든요. 과세기간. 세금을 부과한다. 기간. 아시죠? 그래서 나중에 배우실 거 다 지금 버리세요. 시험에 과세기간 안 물어봐요, 여기서. 그럼 우리가 법인세나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1월 1일부터 일반적으로 12월 31일이에요. 아셨죠? 다 듣고 버리세요. 지금 아시죠? 네. 그리고 우리가 시험에 법인이 나오기 때문에 법인세 중간연합세를 냅니다, 여러분들. 자, 그럼 우리가 법인은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벌어들인 거 있죠? 그거를 원래 언제 내냐면 다음 년도 3월 말까지 내요. 안 해보셔도 돼요. 시험에 법인세는 자세한 거 셈을 이렇게 배우시는 거고. 아시죠? 여기에서 중간연합세액만 챙기시면 됩니다. 이거만.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3월 말에 세금을 낸다라고 돼 있죠. 다음 연도. 세금을 먼저 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긴 있지. 있긴데 정말 없죠. 대부분 3월 말쯤에 몰아서 내려고 할 거예요. 맞죠? 먼저 내는 것보다 여러분 먼저 내면 그만큼 여러분 기회비용이 많잖아요. 맞죠? 그 돈 가지고 더 쓸 수 있는데 좀 며칠 동안 맞죠? 세금 만들지 마시고 좋죠? 어서 선생님 세금 먼저 내는 게 좋죠. 그럼 잘 할 말이 없습니다. 아시죠? 특히 금액이 억 단위 사람, 억 단위신 분들도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세금을 정말 기간을 지켜서 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럼 3월 달에 세금이 몰려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문제가 뭐예요? 3월 달이면 상반기죠. 상반기에 세금이 몰려들면 하반기에 국정 운영 못 할 수도 있어요. 맞죠? 그래서 나눠서 내는 거지만 나눠서 내는 거는 나눠서 내는 제도가 각 세법마다 있어요.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법인세나 소득세는 그 중간인 거예요. 우리가 1월 달부터 12월 달의 중간이면 여러분들 반기죠? 1년의 중간이면 반기잖아요. 반기에 세금을 미리 납부하다 그 뜻입니다. 근데 그 반기는 상반기에 세금을 하반기에 내는 거예요. 상반기까지 벌어들인 걸 하반기 때 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국정 운영하는데 우리가 세금이 나눠서 들어오니까 괜찮겠죠, 여러분들?
알죠? 그래서 상반기의 세금을 하반기에 미리 납부한 걸 중간 예납한다라고 불러요. 세법에서. 원래 이거를 가르치면 안 되는데 시험에 중간 예납이 매서 그래요, 가끔씩. 아시죠? 그리고 알고는 계셔야 될 게 세무 2급 때 나옵니다. 중간 예납. 그렇죠? 지금은 날짜는 무시하세요, 여러분들. 중간 예납이 뭔지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내야 될 걸 미리 납부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선납세금인 거예요. 아셨죠? 자, 한번 사례 들어볼게요. 자, 회사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열심히 벌었어요. 벌었으면 세금 내야죠, 여러분들. 자, 세금을 대략적으로 추정했습니다. 왜냐하면 듣고 버리셔도 돼요. 우리가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를 3대 국세라고 하거든요. 국세? 국가에 내는 세금. 얘네들은 국가가 고지서를 안 날립니다, 여러분들. 자동차세 말고요. 아시죠? 법인세 이런 것도 고지서 안 날려요, 원칙적으로. 아시죠? 우리가 일단 신고를 먼저 합니다. 하고 잘 되면 괜찮아요. 뭔가 잘못되면 국가에서 이제 뜯는 거예요. 여기 생각하시면 되세요. 예, 그거는 언제 배우실 거예요? 부가가치세 때 배우실 거예요. 지금은 이제 받아들이시고, 그렇죠? 나중에 제가 지금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국가적으로 이렇게 터지거든요. 아시죠? 그래서 회사가 추정해봤더니 법인세를 100원 정도 내야 될 것 같대요. 아시죠? 근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중간예납 필수거든요. 무조건 신고해야 돼요. 그거 보셔도 돼요. 개인은 신고 안 해도 되거든요. 개인은 그냥 국가 보수 날립니다. 무시하시고. 자, 그래서 회사가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세금이 30원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30원을 8월 어디가 없는데 8월 말에 내요. 그거 보셔도 돼요. 시험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중간 예납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돼요. 8월 30일 이런 거 외우실 필요 없어요. 그건 세무 1급 때 외우시는 거고. 자, 그럼 시험에서 어떻게 하냐면 그럼 중간 예납세액을 30원을 납부했다. 자산으로 처리하세요. 이렇게 주는 거예요. 왜냐면 분명히 세금 낸 거니까 얘도 비용이거든요. 그런 생각 하시는데 우리 시험에서 자산 처리하세요라고 적어줘요. 아시죠? 그러면 3월 말까지 내야 될 걸 먼저 낸 거잖아요. 30원만큼은. 그죠? 그래서 차변에 선납세죠. 아시죠? 대변에 현금 냈으면 현금 적어주면 되는 거고.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 시험에 얘는 잘 내요. 결산을 냅니다. 얘가 결론부터 말씀 자동결산이에요. 지금 하는 거. 요거 자동결산. 그래서 해볼게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 혹시라도 소득세 내셔 보셨나요? 소득세라든지 그런 것도 아직 모르시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받아들여 주세요. 뭐냐면 우리가 소득세나 법인세는 나라한테 내면 그 나라한테 내는 세금의 다시 10%를 지방자치단체 또 내게 돼 있어요. 아시죠? 그걸 우리가 지방소득세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법인세를 낼 때는 법인세뿐만 아니라 법인과 관련된 지방소득세라는 걸 같이 내요. 그럼 제가 이렇게 왜 열심히 설명하냐? 개정 과목이 법인세 비용이 아니라 법인세 등이에요. 그냥 법인세뿐만 아니라 법인세와 관련된 다른 세금도 같이 내거든요. 그래서 개정 과목을 여러분들이 왜냐면 우리가 자동결산은 수동결산도 가능하잖아요. 수동결산 끊으실 때는 법인세 비용이 아니라 법인세 등이라는 개정 과목을 끊어요. 아셨죠? 법인세 비용 아닙니다. 왜냐면 법인세만 내지 않거든요. 법인세에 딸려진 세금도 같이 내게 되는 등이라고 보시는 겁니다. 아셨죠? 근데 왜 12월 30일에 정리야? 3월 말에 하려는데 왜요, 여러분들? 항상 연도만에 보고해 주려면 100원의 비용이 발생했다 보고해 줘야죠, 주주들한테. 그렇죠? 그래서 주주를 위한 거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항상. 근데 3월 말까지 얼마 내야 돼요? 100원? 아니죠. 그럼 100원 내야 되는데 이미 30원 냈는데 70원만 더 내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선납 미리 낸 세금을 정리하는 거예요. 기말. 뭐 정리라는 게 뭐예요? 그렇죠. 감소죠, 감소. 그래서 미리 선납 세금 있는 걸 이렇게 대변으로 감소시키는 거예요. 정리한다고 해요. 기말에 선납 세금을 정리한다.
되셨죠? 그러면 이제 대변에 70원이 빵꾸나죠, 여러분들. 그죠? 그러면 우리 12월 30일 입장에서 70원은 3개월 뒤에 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그죠? 의무니까 개정 과목의 성격은 뭘까요? 부채죠, 부채. 의무니까. 70원만큼은. 그 세금을 미지급했을 때 부채 개정 과목은 미지급 세금이라는 거예요. 개정 과목 쉬우실 거예요. 세금을 우리가 안 냈을 때 부채 처리하는 개정 과목. 미지급 세금이라고 합니다. 되시겠죠? 이렇게. 그리고 자동결산은 이미 여러분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 이거 안 보셔도 되는데 회계 1급 처음 하시는 분들 용입니다. 이미 여러분들 회계 1급 때 자동결산이 어떻게 되는지 보셔서 아실 거예요. 네? 시험에 혹시라도 수동결산 끊으신 분들은 얘처럼 끊으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럼 이제 뒤에서는 자동결산 어떻게 하는지를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넘어갈게요. 이것도 회계 이거 안 배우신 분들 우리 여기 선전에 들어가죠. 그렇죠? 여기에서요. 이것도 여러분들 우리는 알죠? 1화부터 12월 하는 거. 뭐냐면 아니 이거 묻지 마시고 전주 추가 그런 거 다 이미 알고 있죠, 여러분들. 김우시. 얘 보시면 여기 법인세 등이라고 보이세요? 법인세 등. 그렇죠? 이 법인세 등이라고 돼 있고. 여기에 선납세금이라고 쓸 거예요. 보이시죠? 요 선납세금을 자동결산 입력하실 때 여기다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다. 아셨죠? 이거 문제에서 이렇게 줄 거 좀 이따 문제 풀어볼 거예요, 여러분들. 선납세금 있으면 여기다가 선납세금 금액을 입력을 하시는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여기에 추가 계상액이라고 보이세요? 이게 뭐냐면 추가적으로 더 납부할 세금. 아까 사료 따지면 여기가 30원. 선납세금 30원 있었잖아요. 추가적으로 얼마 더 냈어야 돼요. 3월 말까지. 70원. 여기다 70원 입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선납세금 금액 입력, 여기에 미지급 세금 금액 입력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자동 결산할 때 주의하시고 여기다 선납세금 금액 입력을 안 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입력하셔야 돼요. 정 헷갈리시면 그냥 수동 결산이 편합니다. 그럼 어떻게 시험에 나오는지 봐야 되겠죠, 여러분들. 그게 어디에 있냐면 96회 96회 제가 96회라고 하면 특별히 잘 아닙니다. 앞에 게 특별히 앞에 게 일반이고 뒤가 특별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자, 어디냐면은 네, 355페이지. 요거 하고 쉴게요. 이거 바로 실기는 못해요. 2개밖에 따라 안 했어요. 자, 355페이지 문제 5번 유형의 3번입니다. 문제 5번 유형의 3번. 그 355페이지 문제 5번 유형 보니까 결산이죠, 여러분들? 보이세요? 문제 5번 유형? 거기 결산 정리 사항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얘는 말 안 하셔도 올해 연도 말 12월 31일자 어떤 팔건 임금으로 보는 겁니다. 자, 3번 유형 보죠. 자,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 등은 1,000만 원이다. 방금 사례에서 100원을 이렇게 준 거예요. 100원. 아셨죠? 자, 해서 볼게요. 법인세의 중간예납세액 600만 원 선납세금 계정을 8월 15일에 납부하였고, 그러니까 이미 낸 세금이 600만 원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납부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올해 연도 말 입장에선 1,000만 원의 법인세가 예상이 되는데 비용이 근데 이미 600만 원 낸 세금 있기 때문에 다음 연도 말까지는 내가 400만 원만 추가적으로 더 내면 된다. 라는 두개 끝난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해되시겠어요? 그런 방법은 두 가지. 요거예요. 일단 자동 결산이 훨씬 쉽다. 어디야? 여기에 600
선납세금 600. 네, 여기 얼마? 400. 이게 드럽게 빠른 거고요. 근데 혹시라도 수동결산, 요거는 은근히 수동결산 끊는 분들 꽤 계세요. 실제 돌아다니다 보면. 어떻게 하냐? 일단 법인세 등이라는 비용입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법인세 비용이 아닙니다. 법인세 등입니다. 법인세 등. 법인세만 내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차변의 법인세 등. 그죠? 얘가 1000만 원. 근데 우리가 연도말 되면 먼저 낸 세금 정리해줘야 되잖아요. 선납세금이 자산이니까 차변. 정리는 감소니까 반대편 대변. 됐죠? 나머지는 400만 원은 올해 연도말 입장에 3개월 뒤에 내야 될 의무가 있는 부채다. 부채인데 아직 안 낸 세금이잖아요. 그래서 미지급 세금. 400. 이 둘 중에 하나 하시면 됩니다. 누가 봐도 얘가 훨씬 많이. 그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요거를 하셔야 되는데 문제가 있어요. 난이도가 있는 애가 있습니다. 뭐냐면 선납세금을 안 줘요. 얼마인지 안 주는 문제 제일 최악이거든요. 문제 쓰는 거예요. 법인세금은 1000만 원이다. 단 선납세금은 줘야 연역한다. 그렇죠? 그러면 당황하지 마세요. 자 보시면 내릴게요. 당황하지 마시고요. 원래는 우리가 FM대로 하면 12월 31일자에 합계자네 시사표 가서 찾는 거죠. 잔액 줘야 된다는 거니까. 이해되세요? 네,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이게 FM이거든요. 네,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자동 결산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선납세금을 조회하시면 여기 30만 원 보이시나요? 이게 기말에 있는 선납세금이에요. 이게 기말에 있는 선납세금이야 대신. 합계자의 세금 가실 필요 없어요. 아시죠? 그래서 자동 결산 메뉴에서 선납세금을 검색하시면 그 여기에 있는 금액이 기말에 있는 선납세금이 돼요. 아시죠? 그럼 그거를 감상만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다 옮겨 적으셔야 돼요. 아시죠? 여기를 감상만 하시면 진짜로 감상만 하는 분들이 계신다니까요. 여기를 입력 안 합니다. 해야 돼요. 하셔야 돼요. 그렇죠? 옮겨 적어. 이게 선납세금 왼쪽에 오른쪽 정리하는 거 하는 거 자동 결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안 하는 분 태반이 진짜 저보다 보다 보면 아셨죠? 주의하시고. 자 됐어요. 이거 말고도 실제로 진짜 많아요. 기출 문제가 여러분들 얘 같은 경우에는 아시죠? 자 10분 쉬었다가요. 10분 쉬었다가 이제 또 여러분들 회계 1급하고 회계 2급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 할게요. 보시겠습니다. 네, 32분에 시작하죠. 좀 수업지만